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늘 왜 이렇게 눈이 왔을까요? 그래도 얼어붙지는 않는 것 같아서 천만 다행입니다.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 을사년 정월 대보름입니다. 오곡밥, 나물 같은 거 챙겨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눈도 오고 구름도 많이 끼어서 보름달 못 보는 거 아닌가 했는데, 자, 서울 기준으로 완전히 둥근 달이 되는 시간 잠시 후인 8시 53분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딱 사반 끝나는 시간. 아, 사반 다 보시고 나가서 보름달 보시면서 각자 소원 하나씩 빌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안녕과 사반의 재도약을 기원하고 싶네요.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보낸 제보는 채택 안 됐지만 그래도 사반 늘 응원합니다 하신 심지민님 사진 보여주시죠. 자, 지난 주말 서울 지하철 9호선 탔는데 누가 씹던 껌을 저렇게 손잡이에다 붙여놨어. 세상에 왜 저러고 사니 진짜 인간아 하신 박선영님. 아, 아픈 저를 살려주신 강원 태백 화전 119 센터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하신 김은영님. 우리 딸이 차에서 내리다 10만 원을 흘렸는데 어떤 커플이 이 차에 적힌 번호로 연락해서 찾아줬어요. 그냥 가져갔을 법도 한데 세상 참 살만하지요 하신 전주의 나주영님. 자, 서울시 교육청 문해교육반 어르신들 오늘 졸업했습니다. 만학의 열정 불태우시느라 모두 고생하셨어요 하신 나민현님. 자, 칠곡의 유경희 장지혜 모녀님, 조민경님, 박수연님, 강철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손 변호사님,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치르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가보죠. 술탁이라면 독한 술 마셔야. 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받았던 가수 김호중 씨. 오늘 항소심 재판이 열렸는데요. 자, 술탁이란 신조어를 만들었던, 그래서 김호중법까지 제정하게 했던 장본인인데 술탁이 한 적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자, 사건 좀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 9일이죠. 강남에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택시하고 접촉사고가 있었고요. 사고를 낸 뒤에 도주해서 또 매니저한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뺑소니에다가 음주 아니면 이런 게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 1심 재판부가 지난 11월 달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지금 항소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가장 문제됐던 게 술탁이라고 하죠. 음주 걸릴 것 같아서 음주 이후에 다시 술 마시는 걸 술탁이라 하는데, 실제로 김호중 씨가 어떤 편의점 가서 술 먹는 모습이 있었는데 요거 관련해서 김호중 씨의 변호인이 부인을 좀 했는데 그 내용이 조금 특이합니다. 만약에 술타기를 했으면 독한 양주를 마시지 왜 캔 맥주를 마시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코올 혈중량을 높이려면 독한 위스키 같은 거 양주를 마셨을 것인데 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허위로 매니저를 자수시킨 것 관련해서는 대표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그냥 방조 정도 한 것이지 아주 적극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택배 상자 내동댕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현관문 쪽 CCTV 택배 기사가 볼링공 던지듯 상자를 팍 냅다 팍 유모차까지 앞으로 밀릴 정도. 자, 그렇게 저렇게 택배를 투척하고 떠난 기사 인증샷까지 찍고는 휙 하죠. 자, 5분 뒤에 다시 등장했어요. 던졌던 상자를 쓱 세우더니 보냉백을 가져가는 건가 싶었는데 역시 보냉백도 투척을 하고 갑니다. 아, 생활이 달인 마냥 스무스하게 던지고 가는 거랑 뭔가 패대기 치는 거랑은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결국 저거 부서졌다면서요. 네, 저 물건이 바로 토스트기였대요. 근데 토스트기가 배송을 받아서 열어보니까 완전히 박살나 있었다고 합니다. 와우. 근데 그래서 너무 이상하니까 이제 CCTV를 보신 거예요. CCTV가 이제 저쪽에 있는지 택배 기사님 모르셨겠죠. 그래서 봤는데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이제 물건을 내팽개 쳤고 어느 정도로 세게 던졌냐면요. 저 유모차에 있는 바퀴도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부서졌대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와서 또 보냉백을 가져가는가 싶었는데 결국
결국에는 또 패대기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바빠가지고 탁 논 거하고는 좀 완전 얘기가 다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뭔가 이렇게 딱 투척을 하는 순간 그 감정이 실린 것 같단 말이죠, 손 변호사님. 네, 짐작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보복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예. 이 택배 기사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제보자가 아이와 함께 탔는데 그때 택배 물건으로 이제 엘리베이터 문 받쳐놓고 이제 또 이제 작업하는 경우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리고 또 매 층마다 이제 세워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요즘엔 이런 일 별로 없는데요. 자, 그래서 제보자가 계속 보다가 정중하게 얘기했다고 주장합니다. 어허. 혹시 저희 내리고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택배기사 표정이 굳더니 여기서 약간 좀 섬뜩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보자가 집에 가기 위해서 자기 집 층수를 누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층 바로 아래층에서 내린 다음에 계단으로 올라와서 어디에 사는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어디에 사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후에 택배 물건들을 일부러 던진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를 했고요. 또 업체에도 이 영상을 보냈습니다. 업체가 현재 확인하겠다라는 그 답을 보낸 상태고요. 부서진 물건도 교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금전적인 그런 액수를 떠나서 예. 화가 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또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사태 파악이 안 돼요. 자, 사건 반장의 범죄 예방 캠페인 잘 들으시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보시죠. 네, 여보세요? 박 씨 되시죠? 네네. 일전에 방문하셨던 마사지 가게 사장인데요. 네. 저 이제 피해보실 만한 일이 생겨서 연락 한번 드렸거든요. 네네. 당시 아가씨 장사가 안 돼서 밑에 있는 실장날 시켜다가 방마다 카메라 설치해놓고 박 씨가 우리 아가씨한테 서비스 받으면서 마무리 하는 것까지 영상 촬영을 좀 했어요, 저희가. 네. 저희가 흥신소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본인 가족, 지인들 연락처 30개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연락을 드렸고요. 이해되셨어요? 네네. 아버지 지금부터 사태 파악이 되시게끔 단톡방 하나 만들어서 가족, 지인들 10명 정도 초대해놓고 본인 영상 보시면서 얘기해야 사태 파악이 좀 되시겠죠? 네. 네, 아버지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아니, 야 막내야, 91년 1월 1일생 단톡방 하나 만들어서 가족, 지인들 10명만 초대해봐라. 혹시 저 지금은 뭔지 아세요? 여보세요? 제 직업은 뭔지 아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네 직업이 뭔지 알아야 되냐? 제가 잡으러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다가? 오라고 일로. 뭐 짭대야? 상대를 몰라가면서 그래야지. 박 변호사님, 네. 쟤네들은 말이죠. 대본을 좀 다시 쓰는 수고로 누굴 사기를 치려면 그 정도 정성은 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즘은 더 또 발달해 있긴 한데 대본이 똑같아. 똑같기도 하고 아주 좀 어색함이 보입니다. 당황하셨어요? 이런 건 이제 없지만 어색함이 보이는 상황인데, 자, 어떤 수법을 쓴 거냐면 어떤 뭐 마사지 업소에 가가지고 어떤 잘못을 했다라고 여직원한테 나쁜 짓을 했다. 그것을 봤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당신 그 영상을 공유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눈에 띄는 게 제보자 딸 이름을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당황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긴 한데 딸 이름을 아니까 누구누구 아빠 요 부분은 사실은 뭐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요 부분은 사실 당황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의 아빠라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제보자가 그래도 뭐 자기가 사진을 받으러 간 적도 없고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떳떳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본인이 아이들 낸 게 직업이 뭐니 경찰인 것처럼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경찰이라고 하니까 끊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 경찰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영상을 봤대요. 보이스피싱 대처 영상. 근데 뭐 이런 것도 방법이지만 변호사 선임한다 이렇게 얘기도 됩니다. 그러면 또 끊어버립니다. 박지훈 변호사 선임했다고 하십시오. 나 박지훈하고 친하다 이러면은. 친하다 해도 또 괜찮습니다. 손수 박지훈 얘기하십시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역주행하더니 뿅입니다. 자, 제보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자, 밤길 주행 중. 자, 그런데 앞차가 끼 급정거. 뭐야 하고 봤더니 헉, 역주행 트럭 핸들 틀었지만 쿵.
들었지만 쿵! 아닌 밤중에 홍두깨 대신 역주행 트럭이 오는 트럭이라니. 잠시 후 트럭 운전자 차에서 내리나 했는데 다시 탑승하더니 내릴 줄 알았지 나 잡아봐라 하면서 역주행으로 또 도망을 갑니다. 아, 가드레일을 뚫고 온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지난 3일 오후에 있었던 일이고요. 제보자가 와. 역주행해서 달려오는 트럭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는 휘청이면서 내리는가 하더니 다시 올라탔고 역주행하던 그 방향 그대로 도주를 했는데요. 제보자는 사고 후유증으로 뇌진탕을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 3주 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 뒤에서 오던 차량 2대에서도 피해자가 나와서요. 현장에는 구급차까지 왔었던 아유.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고 후에 며칠이 지나도 이 가해 운전자를 잡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차주와 사고로 낸 운전자가 다르다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손 변호사님, 이거 딱 봐도 술 냄새가 화면을 뚫고 스튜디오까지 풍겨옵니다. 실제로 제보자도 그 부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고요. 당시에 운전자가 이 가이트럭에서 내렸을 때 예. 휘청거리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아하. 뭐 충격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음주 의심도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경찰에서는 운전자를 특정하고서도 단순 교통사고로만 보고 음주운전 관련된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제보자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가해 운전자의 어떤 보험 관련된 부분도 현재 충분하지 않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보자에 따르면은 어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대요. 음주 사건으로 보겠다. 어허. 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음주 여부를 동선을 역추적해가지고 확인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사실 조사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이고 또 뺑소니 쳤는데 예. 이렇게 못 잡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 번호판 다 보이는데. 네, 빨리 절차가 진행돼가지고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자꾸 뒤통수 치는 동료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회사에는 10년째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 이 동생 때문에 정말 속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 동생은 항상 단둘이 있을 때는 언니, 내가 항상 응원하는 거 알지?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더 이쁘기도 하고 더 잘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팀장 앞에서는 180도 돌변한다는 건데요. 하루는 우리 팀장 너무 이상해, 진짜 별로야 라고 뒷담화를 하길래 그냥 대충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팀장과 셋이 있는 자리에서 팀장님, 며칠 전에 언니가 팀장님 이런 부분은 좀 별로라고 고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뒷담화한 건 쏙 빼놓고 제가 한 이야기만 전하면서 완전 나쁜 동료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저는 팀장과 사이가 나빠졌어요. 이뿐만이 아니고요. 팀장이 회식 자리에서 맛있는 밥 사드렸으니까 오늘도 밥값 잘해봅시다라고 해서 감사히 잘 먹었어요. 밥 안 사주시는 날에는 덜 일할까 봐요 라고 농담을 했는데요. 다들 웃어 넘겼는데 동생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언니는 팀장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성격이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동료들과 있을 때는 저를 깎아내리기에 바쁘고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동생. 이걸 말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참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자, 그렇군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직장 동생입니다. 언니, 상희 언니. 사람을 왜 다중인격의 소유자 다중이로 만들어? 언니가 박지훈 팀장 디스한 거 팩트잖아. 그리고 박 팀장한테 밥 실컷 얻어먹고 밥 안 사주면 일 덜 해야지. 그게 농담이야. 하나도 안 웃겼어. 그때 박 팀장 표정을 봤어야 돼. 내가 그나마 그 자리에서 언니 타박했기에 그냥 넘어갔던 거야. 어쩜 자기를 도와줘도 몰라. 서운하다 진짜. 동그라미. 오늘 손소 변호사님 일단 먼저 마지막 방송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입니다. 어머머머, 다 이놈의 시집에 말하는 것 좀 봐. 너 완전 다중이 그 자체다 너. 야, 그럼 나도 박 팀장한테 가서 너가 했던 얘기 다 풀어놓을까? 그때도 팩트 어쩌고 할래? 야, 너 때문에 박지훈 그 인간이랑 완전 틀어졌어. 그리고 뭐? 팀장님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성격이 도대체 왜 이래? 야, 다 필요 없고 끝나고 옥상 위로 올라와. X. 자, 박 교수님.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동그라미가 될 수가 있죠? 네, 진짜로. 혹시 손 변호사님이 다중이? 이상한데, 이거는 진짜 이 후배는 일단은 너무 직장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잖아요. 내 상사한테 이간질을 넘어서 이 언니가 팀장님 욕해요. 그리고 어디 앞에서도 막 어디 팀장님께 그렇게 뭐 대드냐고 면박도 주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1대1로 있을 때는 뭐 응원해, 언니 사랑해 이런 얘기도 이렇게 되면 다 진심도 아닌 거죠. 다 가면을 쓰거나 뭐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장난을 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동생하고는 그냥 손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이제 정말로 뭐 우리가 뭐 장난으로 얘기하는 이중인격자라고 얘기지만 정말로 그런 다인증이라든가 뭐 이중인격을 가지고 막 1대1로 있을 때는 막 친절하지만 사실 이렇게 사회생활할 때는 정말 철저히 이기적이고 본인만 위하는 성격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기본적으로 좀 앙큼한 성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직장에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고 본인이 아주 머리가 좋고 영악해서 윗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문이 그겁니다. 말을 해줘야 되냐, 해주지 말아야 되냐. 말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정확하게 팀장인데서 얘도 뒷담화 쳤어요라고 같이 하는 게 맞아요. 너도 했지 않니? 같이 했잖아. 팀장님 그 욕한 거 아니니?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정확하게 이 사람도 그 곤란에 빠지게 만드는 게 오히려 이 후배, 이 직장 동료, 이 후배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오히려 고자질을 해야 그 네.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있다. 고칩니다. 그렇구나. 너도 뒷담화 같이 했지 않니? 넌 심하게 하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너가 더 심하게 했잖아. 넌 너무 하더라, 인간아. 이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예. 자, 백다희 아나운서. 저도 그동안 어떻게 10년을 이렇게 알고 지내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팀장 앞에서 한 이야기도 왜 그냥 넘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꼭 반드시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손 변호사님. 네네네. 제가 일부러 동그라미 한 게 아니고요. 정말 진심으로 저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 사연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서들이 있어요. 우선 10년 동안 함께 작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또 이게 정말 정을 주고받는 인간적인 교류를 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직장 내에서 업무상 엮여 있는 관계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잘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지 먼저 본인의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나쁜 사람으로 회사에서 이미지를 쌓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팀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동생보다 더 팀장한테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되는 거지 먼저 이 동생한테 먼저 각을 세우고 좀 모진 소리를 하면은 그만큼 또 팀장한테 얘기하고 회사에 안 좋은 소문 나거든요. 좀 더 영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일을 꾸며서 한 번에 복수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질 것 같아요. 좋은데 저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 질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분이 마음이 약하시거든요. 강하게 마음 먹고 손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오래 하려면. 근데 만약에 칭찬한다 하더라도 팀장한테 칭찬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데서 바로 왜 또 팀장님 욕을 또 하니 너는 매일 욕만 하니? 네가 인간이니? 이렇게 제대로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가족분들도 많이 좀 거리를 두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효수님, 참을 걸 참아요라고 하셨고요. 정주빈님도 이런 건 참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엠버님도 저건 그 자리에서 따졌어야죠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달려보고요.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 첫 번째 사건 달려봅니다. 초등학교 안에서 살해된 김하늘 양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가해 교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내막이 밝혀질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예, 고 김하늘 양 오늘 오전에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일단 그 결과도 바로 나왔죠?
네, 국과수는 오늘 오전에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는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다발적 손상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뜻인데요. 김양은 지난 11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린 채 발견이 됐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가해 교사 명 씨가 범행 전 학교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저도 국과수 부검을 참관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참관을 한 이후에 진짜 내 가족은 절대 부검은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한 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양 부모님도 마찬가지셨대요. 그런데 다만 이것 때문에 그 어려운 결심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시죠. 그 사람이 진술을 했고 현장 도구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재판 때 정확한 사인이 아니면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전달받았고요. 친한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하늘이를 처음부터 급소를 노리고 찔렀는지 죽은 뒤에 또 하늘이 아프게 했는지 부검을 통하면 형 좀 알 수 있어 라고 해서 아유, 참 어제도 저희가 하늘이 아버님 그 목소리를 많이 들려드렸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참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일단 부검도 하고요. 경찰 어제 좀 늦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지금 이 명 씨의 가해자의 뭐 집이라든지 압수수색을 좀 벌리고 있고요. 특히 휴대전화는 이미 받아놨습니다. 휴대전화는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어요. 혹시나 그 전에 지웠거나 하여튼 문자했거나 휴대전화에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하고 본인 얘기에 따르면 2018년부터 우울증 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진료 기록도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 측의 동의를 구해서 해당 교사 관련된 어떤 자료들 학교가 제출한다고 합니다. 자, 48살 명 씨. 이 교사 지금 회복 중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자해 후에 회복 중인데 수술을 받았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돼야죠. 그리고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즉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근데 이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면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발부 여부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이른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직접 출석을 해서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회복이 완전하지 못하면 법원에 나올 수 없는 경우도 가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가정을 해서 좀 거동에 큰 문제가 없을 때 영장실질심사가 벌어질 수 있도록 열릴 수 있도록 좀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현재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그와 별개로 이야기만 가능하다면 이제 병원에서 조사도 진행될 수 있으니까 체포영장 집행과 별개로 조사는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르면 오늘 중에. 그리고 또 하나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양의 아버지가 한 이야기인데 이 가해 교사와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 사건 직후에 그러니까 할머니. 네, 네네. 예. 우리 애 어딨냐라고 했더니 없어요, 몰라요라고 예. 답을 한 후에 그 후에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대화할 당시에는 자해를 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즉 이러한 대화 후에 본인의 어떤 행동이 좀 드러났다, 이제 체포될 수 있다, 들통났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해한 것 아니냐, 또는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이 가해 교사의 이야기 중에 약간 좀 고개가 갸웃해지는 게 있습니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아이를 유인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예. 사실 이 말이 진실이라면은 좀 끔찍합니다만 가해 행위를 한 다음에 곧바로 또는 뭐 큰 시간적 간격이 없이 자해 행위로 이어져야만 그나마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가해 행위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이러한 대화 후에 자해 행위를 했다면 이 가해 교사가 남긴 이야기가 정말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확인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진행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날
이 사람이 복직을 하고 나서 시스템 접속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화가 나서 컴퓨터를 부셨어요. 그 다음 날 6일에는 불 꺼진 교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동료 교사가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을 걸자 그 동료 교사를 폭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그 사건 당일이었던 10일 교감 옆자리에 앉아서 근무를 했어요. 분리 조치가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나갔어요.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바로 그때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습니다. 학교에 돌아왔어요. 흉기를 숨겨놓은 채로 교감과 면담을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오후에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때 짜증이 폭발한 범인은 시청각실로 이동했고 돌봄 수업을 마치고 나온 하늘이를 유인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 가해교사 명 씨, 우울증 때문에 6개월 동안 휴직을 신청했다가 불과 20여일 만에 조기 복직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 휴직을 신청했을 때도 그리고 복직 판단이 내려졌던 그 진단서를 써준 의사도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 의사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 교수님. 네, 의학적 판단이 어떤 것인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궁을 하거나 판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큰 병원이기 때문에 자체 조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너무 큰 사고고 또 국민들 충격을 받았고 유족은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명 씨가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알아왔다고 얘기하면 우울증이 지금 5년이 넘었던 6년 요 정도 된 거고 이 병원에서도 2024년 1월부터 정신과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고 그다음에 휴직할 당시에 의사가 썼던 내용이 현재까지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서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 가료를 요함이라고 써 있었다고 전해져요. 그런데 그게 20일 정도 지난 후에 바뀌어서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은 사실 이게 납득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5, 6년이 넘어간 우울증이 갑자기 이렇게 괜찮아졌는가. 물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또 설득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워낙에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큰 사건이니만큼 조금 더 전문가로서의 이 의학적 판단이 무엇이었던 것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사건을 전해드리면서 워낙 발생 직후였기 때문에 이 우울증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의도치 않게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우울증 얘기에 포커싱을 하는 게 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나종호 예일대 정신의학과 교수가 전한 이야기인데요. SNS에서 이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없다면서 좀 신중한 언론 보도를 부탁했습니다. 나 교수는 같이 나이인 딸을 둔 아버지로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 애도를 표했고 가해자는 응당한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앞다퉈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을 강화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서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더 악화시킬 거다. 이런 우려를 전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범인들이 가해자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하면은 그 피해자, 유족들 항상 이런 걱정을 합니다. 혹시 또 심신미약 이러면서 솜방망이 처벌받는 거 아니냐. 하늘양 아버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원하는 건 다음부터는 우리 딸의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입니다. 나라 일하시는 분들 하늘이법 만들어주세요. 하늘이를 해친 분은 추후 무조건 심신미약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 시카를 구매했고 하늘이를 해쳤습니다. 어떻게 그게 계획살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강력한 처벌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자,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신미약이 뭐냐면 행위 당시에 어떤 상태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돼 가지고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을 때 그럴 때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뭐 우울증 이런 것도 가능성은 있지만 상황이나 이런 인식들이 안 돼야 됩니다. 흉기 구입하고요. 계획적으로 했고. 그리고 가장 약한 아이를 통해서 뭐 남자한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덩치 큰. 심신미약이는 그런 걸 다 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최근에는 심신미약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살인사건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뭐 그럼에도 아마 이 아버지가 걱정하는 그런 걸 거예요. 좀 말씀은 그거거든요. 월요일 아니었으면 화요일에 누구라도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었고 다만 이제 하늘이가 친구를 위해서 먼저 별이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 박 교수님 아까 아버님이 하늘이법 제정해달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아버님, 하늘이 아버님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학부모들이 이제 걱정이 너무 되죠. 어떻게 학교를 보내야 되나. 이제 교사가 아픈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사가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직권휴직 등에 조처할 수 있는 법이 이른바 하늘이법의 정부 차원에서 이제 추진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기존 법령으로도 이미 직권휴직이 가능하다면서 네, 근데 이 기존 제도가 왜 운영되지 않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교육감의 직권휴직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 같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명 씨가 병원 치료 중이라 아마 머그샷 촬영이 안 되니까 일단 뭐 신상 공개를 조금 늦춘 것 같아요. 뭐 수사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 그런데 머그샷 촬영도 불가하고 뭐 어떻게 뭐 수사가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감안하는 건 알겠습니다만 대전경찰이 말이죠. 이거 진짜 이번 주 내일이라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열어서 이번 주 안으로 이거 공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도 온라인상에서는 이 명 씨 48살 누구냐, 뭐 아들, 뭐 자녀가 있다, 어때 막 지금 사적인 또 막 파헤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걸 빨리 공개 안 하면요. 그에 따른 부작용이 더 심해집니다. 손 변호사님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 요소가 충분히 있죠.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오히려 유포되면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겠고요. 다만 좀 전에 이제 그 진행자의 의견에도 공감합니다만 또 신상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또 의도치 않은 잘못 없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부분까지도 고려를 충분히 해서 또 합당한 그런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하늘이의 어떤 사진과 또 신상이 이렇게 유족의 어떤 동의하에 공개된 만큼 이 명 씨의 어떤 신상을 그냥 덮고 간다는 건 뭐 어불성설이죠. 빨리 대전경찰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아니, 똑같네. 아무데나 있을 거 아니야. 최고를 마땅한 문제는 보세요. 아니, 지금 이걸 저희 이걸 못 가져가게 하고 있어요. 한 남성에게 맞짱을 뜨자고 제안하는 이 남성, 청소업체 직원인데요. 입주 청소 당일 청소를 마친 이후 옥신각신 말다툼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날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손 변호사님. 네. 작년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작년 12월 30일인데요. 40대 남성이 아파트에 새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2년 동안 살았던 기존 거주자가 청소를 싹 해놓긴 했어요. 하지만 이게 전 거주자가 청소한 것과 또 전문 업체가 청소한 게 또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깨끗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이 제보자 부부가 이제 전문 청소 업체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지고 한 업체를 알게 됐고요. 비용을 알아봤더니 2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일자까지 이제 조율을 다 한 다음에 계약금을 보내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계약금 10만 원을 입금하고 1월 6일에 청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업체를 이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업체의 블로그 링크도 보여주고요. 또 자신 있게 또 청소 후에 고객에게 검수를 받고 철수한다라는 약속도 했고요. 또 마음에 안 들면 AS까지 가능하다. 게다가 자체적으로 매달 전문 청소 교육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런 얘기를 듣고 믿음이 가서
이제 계약금을 보냈는데 여기서 또 청소 전날입니다. 청소 전날 업체가 또 하나 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 피톤치드, 새집증후군, 방역 필요하면 사전에 말해라. 이거 추가 요금 11만 원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다른 고객들이 이런 거 많이 한다는 얘기에 또 그럼 깨끗하게 살아야 되니까 추가 요금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자, 청소해주기로 한 그 당일 그런데 온 직원의 행동이 뭔가 쎄했다. 네, 맞습니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오전 10시쯤에 청소업체에서 직원 한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가 혼자 오셨는데 청소 다 할 수 있겠냐고 물었는데요. 그랬더니 뭐 14평 정도여서 혼자 할 수 있다고 했고 뭐 잘 부탁드린다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후 2시쯤에 한번 가봤는데 직원이 청소를 하고 있을 때는 여기 계시면 안 된다, 걸리적거린다, 나가세요라면서 좀 위협적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언제쯤 끝나냐고 물었더니 7시쯤에 끝나니까 그때 와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5시 40분쯤에 다시 가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청소는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싱크대와 싱크대 배수구, 뭐 수전, 서랍장, 벽 등 내부 곳곳을 살펴봤는데 청소가 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도구도 확인을 해보니까 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뭐 청소기랑 세제, 수건 등만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청소가 안 된 곳을 사진으로 찍었대요. 그랬더니 직원이 사진을 왜 찍냐면서 항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업체 관계자에게 이 청소가 안 된 거를 보내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직원은 가겠다, 제보자는 못 가겠다, 못 보낸다고 하면서 청소 도구를 붙잡으면서 좀 실랑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직원은 청소 다 했으니까 저희 갈게요. 이 제보자는 물때가 그대로 있는데 못 보내. 옥신각신 실랑이가 이어졌다는데요. 자, 그 과정에서 직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이게 감금하냐. 자, 그 당시 상황 영상 직접 보시죠. 나 무서워 지금. 감금하고 있어! 사람 감금은 어떻게 해요, 이 아저씨야. 우리는 청소했어. 여기 CCTV 다 찍어 있고. 그냥 불러고 가봐요, 아저씨. 지금 아저씨가 어떻게 되는 거지. 법률상으로도 우리가 지금 파란타스틱해. 저기는 청소가 안 되는데 어디 가냐. 청소가 안 돼요. 우리는 다 기계 돼 있다니까. 경찰이 운동하면 너는 이게 날 감금했기 때문에 다시 못 가게 지금 막고 있잖아? 이게 감금이야. 이쯤에 사방이 뚫려 있는데 감금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청소 검수 완료하고 다 마치면 가라, 예스하고 다 가라고 얘기하니까 안 된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나를 안 보내주면 감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 입장에서는 감금 얘기가 나오니까 좀 무섭잖아요. 경찰 한번 물어보자. 경찰 오면 경찰이 알아서 할 거라고 말했고 경찰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문이 열려 있는데 무슨 감금이냐. 다만 제보자가 이 직원한테 돈 보냈으니까 업체 관계자하고 얘기하겠다. 나을 것이다 말을 했다고 하고요. 나중에 업체 관계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먼지 같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쓸어낼 먼지가 담겨 있는 손 사진을 보내면서 내일 시간 됐을 때 마무리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제보자 부부가 직접 와서 본인들이 그냥 다 청소를 했대요. 그런데 전날 직원이 내뱉었던 그 발언 때문에 부글부글 했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화장실 위에, 수납장 위에도 제가 이렇게 쓱 닦아서 봐봐요. 여기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사장님이 내 키보다 높은 위치는 청소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애초에 계약할 때 머리보다 높은 부분은 청소 안 한다고 했으면 나는 당신네들 업체한테 맡기지도 않았다. 자, 교수님, 머리 높이 여기는 청소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31만 원 줬는데. 네, 그럼 전문 청소 업체가 이거 그냥 저도 할 수 있는 그 문 위에 있는 거를 왜 청소를 못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이 청소하시는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나보다 높이 있는 곳은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 제보하신 분이 이제 그 화장실에 있는 그 서랍장 위에도 이렇게 만져봤더니 막 먼지가 가득하고 문 위에도 보니까 먼지가 가득해서 이거 봐라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난 이제 내 키보다 위는 안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디에 드려요? 어디? 그러면서 뭐 여기다 해드려요? 그러면서 수건 하나로 그냥 쓱쓱 닦는 신용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다른 것도 다 안 했더래요. 그래서 부인하고 둘이 수전, 싱크대에 있는 물때, 싱크대 배수구 다 스스로 청소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보자께서는 저 일 겪고 나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또
발견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게 된 건데요. 제작진이 해당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연락한 업체 관계자 번호가 똑같았습니다. 이 해당 피해자도 곰팡이가 심하다면서 이 특수 청소 비용 15만 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총 35만 원을 냈대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또 다른 피해자의 네, 맞습니다. 집입니다. 네, 그런데 점검을 하러 갔더니 보시는 것처럼 뭐 창문도 창틀도 다 더럽고요. 이 특수 청소를 한다고 했던 곰팡이도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2차 재청소를 요구해서 직원들이 다시 와서 청소를 한 이후에도 여전히 곳곳이 더러웠다고 하고요. 결국 그래서 다음 날 가족들하고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곳이 계속 뭐 막 이렇게 업체명을 바꿔가면서 이 세일즈를 한다는데 손 변호사님 이거 그냥 넘어가야 되나요? 사실 지금 고소를 했어요. 사기죄로. 그래서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이고 출석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애초에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제대로 하지 않을 그런 사기의 고의가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증명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원의 문제 제기하는 것을 제가 감안해서 여러 가지 포함해서 민사적인 부분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소송 가기에는 액수가 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도 규모의 어떤 계약, 거래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악용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들이 도망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자들은 외국인으로 추정되는데 차량을 갓길로 빼자고 유도한 뒤 사라졌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제보 사건 전해주시죠. 네, 제보자 부부는 지난 1월 29일에 고향을 방문했다가 귀성길에 올라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차에는 남편과 아내, 시동생, 반려동물 2마리가 타고 있었는데요. 당시 천안 논산 고속도로의 채운 졸음 쉼터라는 곳 근처에서 차량 정체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1차선에서 서행을 하고 있는데 바로 뒤에 있던 외제차가 제보자의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요. 네, 근데 안전거리가 꽤 많이 확보되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런데도 후방에서 빠른 속도로 들이받아서 탑승자들이 꽤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뒷차량에서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자, 직접 들어보시죠. 외국인인 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사장님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발음이 굉장히 어눌하고 그 외국인 특유의 그 사장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괜찮냐고 묻고 이제 뭐 그 사람 쪽에서도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서 있더라고요. 자, 박 변호사님. 사장님 괜찮아요. 이제 이게 제가 정철규 씨인가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말 왜 받느냐 하니까 외국인이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사장님이래요. 그래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잘 들리는 단어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장님 괜찮으세요? 이러니까 외국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억양이 잘 다르니까. 특히 사고 이후에 조수석에도 키가 큰 외국인 남성이 더 내렸다고 해요. 외모상으로 봤을 때는 중앙아시아 계열의 외국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보자가 일단 그 뒷차량 외국인 운전자한테 가가지고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 영상도 보시죠. 아니, 혹시 옆으로 이동해도 되나요? 차 막혀서요. 옆으로요. 지금 이동하니까요. 차 너무 막혀요. 블랙박스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요. 옆으로 빼? 빼시다. 그래서 이제 갓길로 걸어 세우자.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멀리 냈고 이상하게 이 차가 이제 저랑 상당히 한 20m? 최소한 20m 정도 떨어지게 이제 되더라고요. 그 차 사진을 찍으려고 이제 가니까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명절이라 사람도 많고 고속도로고 또 이러다 보니까 도망갈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거든요. 아니, 고속도로 복판에서 튀었어요? 네, 황당한 일이죠. 조수석에서 내린 외국인 남성이 일단 차 많으니까 좀 차 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심을 시켰습니다. 우리 차도 블랙박스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 막히면 안 되니까 차를 빼기로 했는데 너무 멀리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차량 사진 찍고 이제 돌아와 보니까 이미 사라지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뒷좌석에서 한 명이 다리 절뚝거리면서 내리기도 했거든요. 즉 현재까지 3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런데 또 그 차 안에서 기막힌 게 발견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맥주캔과 이제 쏟아진 액체가 발견이 됐는데 아마도 그 맥주가 쏟아진 걸로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이 사람들 음주운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보자께서는 왜 고속도로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설마 도망갔을까 화장실 갔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있어요라고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블랙박스에 있는 메모리 카드도 더 가져간 상태였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400~500만 원 정도 나왔고 결국 보험 처리 자기 부담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차주랑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으셨답니다. 어쩌면 좋니? 저 사람들 빨리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선 한 남성. 거실에는 장인 장모님이 계시고 화장실에서는 형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는 아내가 이모님과 함께 저녁을 준비 중인데요. 벌써 한 달째 처가 식구들과 강제 동거 중이라는 남성. 대체 이 가족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자, 사반 가족분의 제보인데요. 대체 그 동거 중이라는 남성 누굽니까? 네. 정말 이제 속 터지는 사례더라고요. 제보하신 분은 40대 여성이고요. 이 남편이 휴대전화 하는 것을 봤는데 그 휴대전화 게임 목록 중에 어떤 아이디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 남편의 이름 앞뒤로 하트가 있는 거예요. 그 하트를 보면 예를 들면 뭐 박준 변호사님은 박지훈 이러고 양쪽에 하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성의 촉이 있었으니까 둘이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 사람한테 내가 연락해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남편이 겁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바로 사실은 불륜이었어. 그러면서 미안해 막 이렇게 실토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에게도 찾아갔어요. 보니까 14살 연하의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 내가 정신이 없었다면서 울고불고 사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사과를 했는데 다음 며칠 후에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왜요? 우린 바람 피운 적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증거 있냐라고 얘기해요. 둘이서 아마도 변호사를 만났는데 증거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잡아떼기로 결정한 것 같다면서 도리어 네가 의부증이라서 난 이혼이 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변호사 진짜. 네. 아니 변호사가 네. 이거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탁 태도를 돌변하더랬잖아. 네. 변호사 진짜. 자, 백다연 아나운서 결국 이혼 소송에 돌입하면서 불편한 동거에 들어갔다고요. 네, 근데 이때부터 좀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부러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요. 아내가 한 짓이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좀 사진을 찍어 놓는다거나 아침 6시에 TV를 시끄럽게 틀어서 여성을 깨우고는 여성이 화를 내면 녹음을 해서 증거로 삼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유책 배우자로 몰기 위해서 온갖 시비를 만들어서 시비를 걸고 증거를 수집한 건데요. 심지어 몰래 홈캠을 설치해서 감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성이 경찰에 도움도 요청해 봤지만 남편도 집주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야, 이 아내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빌드업을 하고 있는 이 남편. 자, 결국 아내도 반격의 카드를 던졌습니다. 제보자 여성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친정 식구들한테 좀 와달라고 해서 같이 지냈는데 저희 엄마가 막 어떻게 좋은 말이 나가겠어요. 아이 저 뭐 쓰레기 같은 놈이 잘라버려야 된다 이랬더니 협박죄. 자를 것도 없어요. 막 이랬더니 모욕죄. 다 이제 저희 가족들 다 고소한 거예요. 자,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네. 우리 여기 사연자 집에 응원군으로 그렇죠. 친정 식구들을 불렀어. 자, 그랬는데 이 세상에 내 여동생을 저렇게 속썩이는 얼마나 진짜 화가 나.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그렇죠. 단둘이 있기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무섭죠. 부모님, 오빠, 이모, 고모 이렇게 불렀는데 이 남편이 처가 식구 보자마자 욕설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하지. 욕설하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이 친정 엄마가 확 저 나쁜 놈, 확 막 거기를 확 잘라볼까 이렇게 어디를 잘라요? 확 거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오빠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엄마 뭐 잘릴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확 거기를 잘라볼까를
협박죄로 고소를 하고요. 막 거기도 없다라를 모욕죄로. 그러니까 협박죄는 어떤 해악의 고지거든요. 다른 해악의 고지. 모욕죄는 어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등으로 고소당한 사람이 친정 부모님, 오빠, 이모, 고모 등 6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까 그 변호사가 코치해 준 거 아니에요, 손 변호사님? 네, 뭐 상대방이 법적인 조력을 받으면 또 우리 측도 법적인 조력을 또 받아서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겠죠.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성이요, 평소에 알고 있던 남편의 온라인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모텔 결제 내역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해당 모텔로 가서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제 모텔 주인이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하지만 함께 간 친정엄마가 울면서 사정을 하니까 영상을 줬습니다. 이거를 확인했는데 참 민망합니다만 이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이 두 남녀가 서로 이제 꼭 끌어안고 이제 입맞춤하는 그러면서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까지도 확보를 했는데요. 이제 친정엄마가 이걸 보고 났더니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위의 직장으로 달려갔는데 또 참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때마침 그때 이 사위가 상간녀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지나가는 장면을 또 보게 된 겁니다. 아이고야. 이제 장모와 사위 간의 차량 추격전까지 벌어졌는데요. 예. 그 후에 친정엄마가 상간녀의 집 앞에서 사위와 말싸움까지 크게 벌인 일까지 결국은 점점점 일이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친정엄마 입장에서야 저러고도 남지. 네, 그리고 또 충격적인 복수를 했습니다. 남편이 이 아내의 상사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이 상사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었는데 그 상사에게 이 여자는 의부증이 있고 내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는 파렴치한이다. 이 여자는 도덕성이 없고 아주 악질이니까 세상에. 반드시 회사에서 잘라야 한다. 이런 문자와 이메일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직장 상사가 바로 여성에게 보여주고 이제 여성이 그간의 사연을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상사가 또 어이가 없어가지고 듣고 나서 여성에게 꼭 힘내서 승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역을 사줬다고 합니다. 이후 여성은 남편을 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하나 더 남았습니다. 네. 남편이 장모님을 또 고소했어. 야, 직장을 자꾸 찾아오고 자신의 내연녀를 쫓아온다는 이유로 장모를 스토킹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장모 이미 뭐 협박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고 다시 또 스토킹 고소당했는데 근데 다행스럽게 예. 얼마 전에 이 남편이 무차별로 고소했던 모든 범죄 거의 다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고요. 이 얘기 들으니까 그거 생각납니다. 뭐예요? 너 고소! 저기 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어차피 무혐의 나왔는데 예전에 어떤 변호사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 고통이 좀 있었는지 친정엄마죠. 친정엄마가 최근에 암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 받으셨구나. 이 암말기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무혐의 받은 걸 다투는 방법에 항고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남편 같은 경우는 장모의 스토킹죄 무혐의에 대해서 항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말기 암 장모, 이 무차별 고소한 사위. 이제는 이 사연자 제보자께서 복수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 일단 손 변호사님부터 좀 처방을 주시죠.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회복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이긴 합니다만 엄청 치고받고 싸우고 법정 공방까지 벌인 후에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화해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존재해요, 그런 경우가. 놀랍게도.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게다가 또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친정엄마의 건강까지 악화된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사실 배제해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법적인 어떤 공방을 이어가면서 완벽하게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 더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슬픈 일들 그리고 가슴 아픈 일들 또한 화나는 일들을 겪고 있지만 이것들을 다 겪어낸 다음에 이겨낸 다음에 내가 더 행복하게 살 것이다. 내가 더 잘 살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나마 이 어려운 고비를 좀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손 변호사님의 말씀은 법적인 어떤 솔루션보다는 그냥 내 내면의 어떤 평화를 찾는 게 뭐 이기는 것이다. 약간 그런 말씀 같아요. 법적으로는 뭐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니까 뭐 법적인 대응으로만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박 변호사님. 지금 문제 중요한 거는 남은 거는 아마 스토킹죄 같아요. 뭐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남편이 이렇게 했던 게 무고죄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무고죄가 되긴 좀 어려워요. 아예 없던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뭐 그나마 그 얘기를 한 건 사실이니까요. 이게 협박죄가 되고 안 되고는
그 판단을 받은 거기 때문에.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연자께서 네. 수비만 하고 계시잖아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복수를 원하시잖아요, 지금. 그 복수는 이제 민사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뭐 부정행위를 했다 해가지고 이제 간통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사실 형사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등등의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사위의 회사에 찾아가서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강하게 표현한 것도 강한 어떤 그 공격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딸을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박 교수님. 네. 정말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셨으면 네. 암이 걸리셨어. 네, 어머니가 제일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딸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면 가장 속상한 건 어머니시죠. 그래서 사실 모텔 증거도 어머니가 가져오신 거나 마찬가지고 이 뭐 협박죄나 스토킹도 다 어머니를 상대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악질이죠. 왜냐하면 딸의 가장 약한 점이 어머니라는 걸 알고 있고 어머님의 가장 약한 점이 딸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렇게 그래서 좀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어머님이 건강을 회복하셔야 이 딸이 천추의 한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 건강에 좀 힘쓰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법적 공방에서 집도 뺏기지 말으셔야 되겠고 이 내연녀에게도 책임을 좀 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태까지 그렇듯이 친정 식구들도 잘 도와주셔가지고 어쨌든 이제 모든 법적 소송에서 이기는 게 가장 첫 번째 복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박혜영님 어처구니 없네요라고 하셨고요. 박연숙님 사연자님 남편보다 더 행복하실 겁니다. 어머님 건강부터 챙기시고 이혼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모두가 아는 숙명 공식.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 침대. 더 놀라운 건 지금부터야.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근육통 완화, 혈액순환 개선, 추간판 탈출증과 퇴행성 협착증 치료, 생리통 치료에 도움을 주는 마스터 V7. 이러니 해볼 수밖에. 세라젬.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오늘도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달려봅니다.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